주식시장은 항상 불확실성이 많고 그래도 지난해에는 좀 강세였던 부동산 시장이 최근에는 좀 정체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또 탄핵 이런 전국이 혼란스러운 국면에서 부동산 시장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당국에서도 뭐 이렇다 할 정책을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죠. 또 서민들 역시 대출금리 또 대출 규제 때문에 쉽사리 뭘 결정하기에도 난감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과연 실수요자들의 고민은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빅데이터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영광 빅데이터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만나는 분들은 특히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왜 그때그때 사람들이 물어보는 네네. 거에 보면 이제 어느 흐름이 좀 보이잖아요. 네, 뭐 아무래도 연초다 보니까 예. 집값 흐름이 어떻게 될 거냐, 뭐 상저하거냐, 올해. 뭐 이렇게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탄핵에 대한 영향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일단 데이터 통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네, 일단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계속해서 오름세가 이어졌었는데 네네. 이게 최근에 41주 만에 멈췄다고 합니다. 네, 네. 어떤 배경일까요? 일단은 전체 평균으로 보면 보합세가 맞고요. 다만 이제 서울의 비싼 아파트, 즉 시세총액 탑 20 아파트만 만들어 놓은 지수를 보면은 가격 지수를 보면요. 일단은 11월 0.6%에서 12월 0.9%로 상위 아파트들은 상승폭을 키웠어요. 오히려. 그럼 그게 어디서 발생했냐면 강남구, 서초구가 12월에 1%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다만 이 전반적인 보합세는 이제 노도강, 즉 중산층 수요가 있는 곳들이 보합세가 되면서 서울 집값 평균을 보합세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보합세가 됐냐면 이제 9월부터 시작된 정부의 대출 셧다운이 시차를 두고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이 나타난 결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서울 집이 이렇게 아주 싸지지 않는 한 대출 없이는 집을 살 수가 없는데 그렇죠. 이 셧다운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산층인 내 집 마련 사다리가 끊긴 와중에 사실은 강남이나 서초 같은 경우에는 뭐 대출로 집을 사기보다는 뭐 자산으로 자산을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에 민감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집값 바리케이트를 높이는 그런 행위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극화가 더 이제 벌어지는 거네요. 서울 집값 내에서도. 네. 대출로 집을 살 수 있는 서울 시내 어디 이제 중산층이 살 수 있는 집은 네네. 오히려 더 거래가 힘들어지고 그렇죠. 대출 없이 자산가들이 살 수 있는 그 초고가 집은 오히려 거래가 또 잘 되고 집값도 상승폭도 뭐 상관없이 오르고 있고. 좀 몇 가지 키워드를 정리해서 한번 좀 부동산 시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탈서울입니다. 탈서울. 네네. 어떤 의미예요? 탈서울이라는 건? 뭐 탈서울은 인구가 빠져나간다라는 건데요. 1990년대부터 서울의 순유입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즉 인구 이동이 항상 빠져나가는 도시, 즉 순유출의 도시가 바로 이제 서울인데요. 몇 년도부터요? 1990년도 이후에. 그래서 30년 동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냐? 왜 한 번도 유입이 된 적이 없냐라는 원인은 이제 집값입니다. 그래서 집값은 서울 순유출을 강화시키는 이제 트리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흥미롭게도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서울 집값이 많이 빠졌어요. 네. 그때 이제 트리거가 약해진 거죠. 그래서 순유출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3만 명밖에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서울을. 그 당시에는. 그럼 이제 올해 2024년 작년 이제 지났죠. 2024년에 그럼 얼마나 많이 빠져나갔냐? 네. 통계를 보니 4만 명이에요. 즉 2022년, 2023년 제가 3만 명씩 빠져나갔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조금 늘었죠. 이게 11월까지 통계거든요. 누적 통계. 네. 그러니까 한 4만 5천 명 정도 올해 2024년에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다시 이제 조금씩 트리거가 다시 강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서울을 빠져나가는 가장 큰 요인은 너무 비싼 집값 때문이다. 네. 이렇게 네. 봐야 될 테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울을 빠져나가는 순유출되는 인구가 많을수록 아무래도 집값에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고. 그렇죠. 집값이 이제 원인이 되는 거죠. 다만 빠져나가게 이건 또 거의 평균의 이야기일 테고요. 네, 지역별로는 또 다른 거고. 다를 수 있고요. 그렇죠. 하나하나 또 따져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서울에서 순유출된 인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 당연히 이제 지리적으로 인접한 수도권으로 흘러가는데요. 네. 2024년 인구 통계가 다 집계되었는데 이 인구가 이제 감소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통계는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즉 한 해 동안 2만 명이나 인구가 증가한 도시가 있어요. 네. 바로 이제
양주하고 화성시예요. 음. 이게 흥미롭게도 화성시가 경기 남부인데 보통 경기 남부가 이제 아파트가 많고 예. 발전이 되는데 북부 즉 양주에도 2만 명이나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 경기 남부뿐 아니라 이제 북부도 이제 개발 모멘텀이 되고 있다. 뿐 아니라 1만 명이 증가한 도시는 파주시입니다. 그리고 인천에서도 8천 명이 증가한 도시가 인천 서구예요. 잘 보시면 이 네 도시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양주의 옥정 신도시, 화성의 동탄이 신도시, 서구의 검단 신도시, 그리고 파주의 운정 신도시 다 노무현 정부 때 2기 신도시 개발을 외쳤던 곳이 예. 이제 2025년이 되어서야 20년이 지나서야 예.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 지역들이. 그러면서 사람들을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20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생활할 수 있는 인프라도 이젠 다 이제 자리를 완성됐죠. 잡고 예. 많은 사람들이 또 편리하게 또 생활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저쪽 지역 괜찮네. 네. 집값이 싸니까 그쪽으로 가자 이렇게 또 선택을 그게 하고 이제 있는 거고. 20년 걸린 거죠. 파주, 양주, 화성, 인천 서구까지. 예. 요게 그때그때 또 달라지기도 하는 거죠. 달라지진 않습니다. 왜냐면 신도시 개발이 20년 걸린다고 했잖아요. 아, 달라지려면 큰 이제 틀에서는 그러면은 네. 사람들이 특히 이제 서울에서 순 유출되는 그러니까 네. 반대로 이 지역에서는 순 유입되는 지역으로 봤을 때는 네. 그 흐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흐름이 계속 갈 수. 왜냐면 신도시가 다음 날 또 생기고 다음 날 또 생기도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 흐름이 이제 완성이 이제 인구 강력한 유입이죠. 사실은 뭐 말이 2만 명이지 뭐 엄청난 인구가 한 해 2만 명이 유입됐다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이야기거든요. 그러네요.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수도권 다른 지역, 인근 지역으로는? 수도권은 이제 전반적으로는 다 유입이 됐다. 다만 부천, 그리고 인천, 계양 같이 광명 이렇게 서울에 인접한 준서울 도시는 인구가 좀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서울권으로 좀 보거든요. 아, 이미 거의 그쪽으로는 서울- 인구가 많이 넘어갔고 예, 거기에서도 거기도 집값이 또 비싸다 보니까 준서울 자체도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후 재건축 호재가 없으면 거기서 또 다시 2신도시, 1신도시가 조금 더 외곽에 있거든요. 아하. 그쪽으로 넘어가는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준서울은 거의 서울과 같이 순유출이 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서울의 인구는 죄송합니다. 조금씩 인구가 줄고 있고 순 유출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아까 평균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했어요. 네, 근데 체감상으로 지금까지는 서울 집값은 그렇게 빠지질 않은 것 같잖아요. 인구는 순 유출되고 있는데 그렇죠.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뭐 인구가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하니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얘기인데 서울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인구 밀도 때문인데 서울의 인구 밀도는 시도 중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인구 밀도가 제곱킬로미터당 10,000명이 넘는 도시가 바로 서울입니다. 전국 평균이 500명이거든요. 체감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서울 인구가 많이 빠졌다고 해도 여전히 제곱킬로미터당 10,000명이 넘어요. 정확하게는 15,000명입니다. 인구 밀도가 높다라는 것은 아파트 지을 주택을 지을 땅이 좀 모자란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몰려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 제곱킬로미터당 15,000명이 살고 있는데 네, 줄어서 1년에 한 3만, 4만 네. 빠져나간다고 해서 큰 집값이 그렇게 문제가- 크게 타격을 받는 거는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서울 중에서는 어떻습니까? 서울 중에서도 네.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는 곳이 특히 또 있을 거고 오히려 네. 더 늘어나는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것도 서울도 2024년에 아주 급격한 인구 증가를 겪은 도시가 있는데 바로 강동구 그리고 서울 강남구입니다. 잘 보시면 강동구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둔촌주공 재건축이 14,000세대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게 입주에 영향을 받으면서 강동구는 2024년 17,000명이 증가했어요. 인구가. 그리고 강남구도 8,000명이 증가했는데 이 개포지구가 거의 신도시급으로 탈바꿈이 완성이 되면서 8,000명이 증가했어요. 이건 사실 근데 일시적인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재건축으로 나갔던 수요가 아하. 다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아이를 많이 낳고 이런 게 아닙니다. 뭐 기사 중에 잘못 보도된 도시가 있는데 학군이 좋아서 아이를 많이 낳는다. 그거 다 이상한 소리입니다. 재건축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수요입니다. 그 증거로는 이제 헬리오시티가 있어요. 네. 송파구에 9,000세대 헬리오시티가 들었을 때 기사가 이렇게 났어요. 송파구에 재건축이 발생하니까 아이를 많이 낳고가 아닙니다. 나갔던 수요가 다시 들어온 것이고 그 이후에 헬리오시티 2019년 입주 후에 인구 추이를 보면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총수가 유지가 되는 거네요. 네, 그냥 왔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조금 이제 신축에 대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구매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플러스로 유입되는 어느 정도의 어떤 영향은 있겠죠. 어쨌든 재건축이
어쨌든 돌아갔던 사람들 다시 들어오게 하면서 그 지역의 인구를 증가하게 보이는 어떤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그게 이제 재건축이냐에 따라서도 봐야 되는데 사실상 서울 지역 내에서는 공급이라고 해봐야 거의 재건축 재개발 그렇죠. 정도고. 그 정도가 높죠. 근데 그것도 그러면은 그 지역에 해당 뭐 구라든지 네. 이런 단위로 인구가 더 늘어나는 여부는 다시- 재건축을 해서 다시 신축이 늘어나는 그 정도만 네. 추가 순유입이다. 요 정도로 봐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뭐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뭐 올림픽 파크 포레온, 네. 둔촌중공 너무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 지역이기도 하고 네, 네. 많이 전세대이니까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이제 많이 늘어난 지역을 제가 말씀드렸고 많이 감소한 지역은 용산구예요. 용산이 줄었어요? 용산구는 8천 명이 감소했어요. 이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발 초기에 압력이 거세지면 집값이 인구 순유출의 트리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집값이 올라서. 그렇죠. 용산은 한남 재개발, 동부 이천동, 용산 역세권 재개발을 지금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인구 순유출의 트리거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집값이 대표적으로 끓고 있다. 용산처럼 지금 이제 개발 초입에 있는 데들은 나중에 또 개발이 되고 나면 다시 그렇죠. 또 인구가 순유입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럼 또 뉴스가 나겠죠. 용산이 뭐 아이들을 많이 낳는다? 그게 아니라 나갔던 수요가 다시 들어온 것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용산을 비롯해서 이런 지역들은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은 인구가 잠시 순유출됐다고 해서 네. 뭐 집값이 여기 빠진다 이렇게 볼 거는 아니라는 네, 거고. 맞습니다. 그렇죠. 또 원체 이제 중심 지역에 있으니까 다른 지역은요. 다른 지역들은 뭐 큰 차이가 없이 이제 계속적으로 유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죠. 서울은. 근데 두드러기 증가한 지역이 이제 강동구하고 강남구다. 나머지 지역들은 계속 좀 빠져나가고 있는 지역인데 빠져나가는 게 20년, 21년 많지 못하죠. 왜냐하면 20년, 21년에 서울 집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때는 많이 빠져나갔겠죠. 근데 지금 2024년은 상반기에 상승했다가 하반기에 보합세로 들면서 집값 상승 트리거가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덜 빠져나갔다. 다만 2022년, 2023년보다는 많이 빠져나갔다라는 거죠. 그 인구가 빠져나간다라는 그거는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도 영향을 같이 미치는 거죠. 전세 가격도. 보통 매매가랑 전세가랑 같이 이제 움직이니까요. 근데 강남 지역은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흐름인 거예요.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는 이제 큰 흔들림이 이제 유출이 덜 일어난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다시 들어오는 인구가 잘 안 빠져나가죠. 재건축으로 내 집 이제 새 집이 돼서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가지 않. 또한 이제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 집안 거 다 정리하고 서울로 이제 그런 흐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에 전반적으로 유출이 되는 그 인구는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3, 40대 이제 내 집 마련 수요층이 경기도 신도시 아까 2기 신도시 많이 빠져나갔다고 했잖아요. 네. 내가 서울의 구축의 전월세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신도시에 내가 살겠다. 이 가격이면은 서울에 20평대 사느니 구축 사느니 경기도 신도시에 3, 40평대 신축으로 가겠다. 이런 트렌드가 이제 거의 굳혀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유출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사실 서울 외곽에 전월세 거주자들이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동기가 예. 부여가 강하겠죠. 아무래도. 근데 또 강남은 그런 성격도 아니고. 그런 성격은 아니죠. 그래서 강남에서 일시적으로 순유출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 개발 네, 수요라든지. 맞습니다. 그래서 좀 착시 효과를 또 주의를 해야겠네요. 다음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정해진 금리 경로야. 정해진 금리 경로. 네. 이거는 금리 인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뭐 이거는 뭐 저희가 조금만 시간을 돌려서 22년, 23년만 해도 금리 인하냐, 뭐 금리 인상이냐 엄청 말이 많았어요. 예. 지금은 좀 보시면은 금리 인하는 하는데 빨리 할 거냐, 늦게 할 거냐가 이제 대부분 그게 두 가지 선택지거든요. 이제 뭐 정도 속도의 차이. 그렇죠. 속도의 차이인데 마침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중로는 천천히 당분간 인하 없다. 미국에서도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네, 그게 종론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작년에 파월 의장이 피벗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정책적으로 역금리 인상을 단행했죠. 정책적인 이유로 가계대출이 너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상까지는 아니고 인하를 하지 않았다. 인상을 했죠. 대출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대출금리. 그러니까 네네. 시중금리. 기준금리 말고 시중금리. 시중금리. 그렇죠. 시중금리를 인상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데 그때가 이제 정책적인 이슈가 있었고, 근데 이제 올해 지금 1월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다시 리셋이 된 거예요. 그쵸. 은행별 한도가 다시 0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둔촌중공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기사를 보면은 다시 대출 한도를 점점점 늘려나가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작년에 4%까지 시중 금리가 올랐죠. 네. 근데 더디게 금리가 진행된다고 하면 이제 3% 후반대까지 갈 수 있는 것인데
이 3%가 주는 의미는 상당합니다. 작년 상반기에 서울 집값 끌어올린 게 주담대 시중 평균 금리가 3.5까지 내려갔어요. 네. 그때 사람들이 반응을 한 거거든요. 그래 보시다가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시중은행 금리가 지금 4.7까지 올라갔어요. 4.7. 이게 3자를 찍는다. 네. 라고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주택 시장에 온기가 돈다. 다만 주의할 것은 과거처럼 2% 금리는 없다. 그런 올 수가 시절이 없습니다. 다시 오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거나 무작정 뭐 이런 얘기는 이제 하반기 들어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선별적으로 봐야 네. 되는 거고요. 근데 정해진 금리 경로는 인하 쪽으로는 맞고 네. 다만 중요한 건 그 속도, 또가 정도의 차이이고 또 하나가 뭐 DSR 2단계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DSR 3단계 시행되고 네. 가계대출제 총량은 계속해서 정부가 늘어나는 속도로 이제 조절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네. 문턱은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렇습니다. 금리는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네. 대출 규제로 인해서 1인당 어떤 걸 담보로 받을 수 있는 총량은 제한이 더 되고 네. 그러면 이거는 집값에 어느 정도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그러니까 DSR의 본질은 연소득에 비례해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소득 통계를 보면은 상당히 이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의 소득은 계속 더욱더 탄력도가 높고 그러면은 더 대출을 사실은 DSR 2단계든 3단계든 사실은 이 상위층의 어떤 소득에 대한 대출의 그 민감도는 크지 않은 거죠. 즉 상위 입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그렇지만 천장이 뚫려 있어요. 예전부터 아까 제가 강남 서초구 집값이 12월에도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출 없이도 집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DSR 2단계, 3단계는 사실은 중산층에 대한 수요에 대한 얘기라서 상층 입지는 이제 천장이 뚫려 있는데 그 중하 위치는 정말로 DSR 뭐 지금 뭐 저성장 뭐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면 저성장이라는 게 사실은 다 죽는 게 아니거든요. 양극화만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하의 입지는 조금 뭐 금리 인하 뭐 이런 것도 상관없이 이제 약해질 집값이 떨어질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참 대출 규제의 역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또 실수요자들 진짜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 규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대출조차 필요하지 않은 그 자산가들은 또 얼마든지 현금으로도 집을 네네. 살 수 있고 그게 또 집값의 양극화를 불러오는 거고 맞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도 또 그게 또 가속화될 수 있다. 네. 라고 또 볼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금리 인하도 그 금리를 인하하는 배경을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경기는 괜찮고 물가만 좀 진정이 돼서 이제 금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은데 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네.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 장기 저성장으로 빠져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집값에는 그래도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지 않을까요? 어때요? 사실은 좀 명료하게 보면 GDP 성장률 3% 초반대가 우리나라 2012년부터 계속 3% 초반 코로나 이후 직후를 빼놓거든. 그래도 양극화가 심한데 제가 이제 저성장은 양극화 심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강남 집값은 또 전혀 상관없이 양극화를 그러니까 저성장을 비웃듯이 천정을 뚫은 거고 이제 모두 다 잘 살기 힘든 즉 중산층의 양질의 일자리가 모두에게 제공되기 어렵죠. 저성장 속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금리 인상과 인하와 상관없이 경기, 총수요, 즉 장기의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면서 이 금리와 상관없이 수요가 단절되면서 이제 상급지와 하급지의 격차가 이제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불황형 금리 인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문제는 타이밍이에요. 정부가 시장이 그 경기가 다 망가지고 금리 인하하면 이거 최악의 시나리오죠. 야 이거 다 망가졌네. 옛날에 그 미국이 그랬죠. 리먼 브러더스가 터지고 금리를 급격하게 인하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파월 의장은 달랐죠. 실업률이 증가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라는 얘기랑 다 무너졌네. 미안해 몰랐어. 금리 인하할게. 요건 다른 얘기거든요. 미국은 전자고 말씀하신 우리나라도 이미 다 망가지고 금리 인하를 한다. 이건 당연히 부동산 이미 망가진 후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도 순차적으로 내리고는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2025년에도 작년 말쯤에는 기존의 4회 인하에서 2회 인하로 좀 횟수를 좀 줄일 것 같다라는 신호를 줬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게 뭐 망가진 이후에 금리를 내리려고 뭐 일부러 하는 것보다라는 네. 그 전에 가계부채도 너무 크고 네. 집값도 계속해서 자극할 우려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 속도도 주저하는 건데 이게 또 역설적으로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에 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또 맞물려 갈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속도 조절은 이제 악영향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래서 앞에서도 정해진 금리 경로라고 냈습니다만 금리나 속도에 따라서도 이제 부동산 시장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 경기보다는 대출 부동산, 그러니까 산업 경기보다는 부동산 대출 때문에 금리 인하가 지금 좌지우지되는 환경이 있죠. 미국과는 상황이 좀 다르죠. 경기 자체보다는 네, 대출에 따라서 대출. 더 영향을 많이 받는. 네, 네. 그러니까 부동산이 정말 안정돼야 금리를 인하는. 미국은 실업률인데 우리는 실업률이 아니라 부동산 경기가 안정이 되어야 금리를 인하는.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주 지뢰잣대가 되는 거죠. 금리 경로에. 그렇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있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고. 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걸 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네 오히려 네. 정책적으로.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지금 같은 금리 그리고 지금 정도로 예상되는 금리 인하 경로라면 개인들은 집을 살 또 행동을 할까요? 또 건설사들은 집을 질 결정을 할까요? 어때요? 지금 당분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PF 문제, 즉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아직까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최근에 어떤 중견 건설사도 지금 60억을 받지 못해서 지금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파열음이 올해까지는 계속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잽이라는 게 있어요. 친환경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이게 하반기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친환경 자재를 써야 하고요. 그러면 이게 자재값이 상당히 또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건축비가 더 올라가요. 네, 공사비가 많이 떨어졌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녹록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이제 공급이 좀 어렵고 뭐 사실은 뭐 금리보다 지금 뭐 차치하듯이 정치적인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어떤 공급을 해도 모자라는 상황의 방향성 자체를 다시 지금 실종된 상황이라서 공급이 안 될 거라는 것은 거의 뭐 확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물론 이제 집은 사는 곳이긴 합니다만 네. 어떤 뭐 차익을 또 신경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전망을 좀 어둡게 보시고 오히려 뭐 이게 전월세로 그냥 이동을 할까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요즘에 근데 이제 전세보다는 좀 월세로 많이 전환하시죠. 왜냐면은 이제 보증보험 문제, 전세 사기 문제가 커지다 보니까 그게 포비아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는 차츰 줄어들고 이제 월세로 좀 전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 생각은 이제 역사가 보여주다시피 주담대 금리가 지금 이제 시중은행이 4.5%인데요. 이게 다시 3%로 내려간다면 당연히 또 매수를 고려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그죠. 그건 또 이제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서 네. 그렇죠. 유연하게. 아까 그 정치적인 또 정책적인 불확실성 이야기해 주셨는데 세 번째 키워드가 트럼프 2.0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 부동산하고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하고는 이게 어떻게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첫 번째 수도권 금리고 지방은 산업이에요. 즉 금리 천천히 트럼프 덕분에 더 천천히 인하될 거다라고 수도권 말씀드렸고 산업은 수도권보다 지방에 민감해요. 지방은 인구가 유출되고 있죠. 근데 그나마 지방의 인구를 묶어두는 것이 바로 탄탄한 기반 산업입니다. 네. 뭐 포항에는 철강, 울산은 조선 이런 것들이 탄탄해야 산업을 묶어둘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가 당선되고 모두가 입을 모아서 수혜 업종이라고 얘기한 게 바이오, 조선, 뭐 철강, 네. 아니 기계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럼 그 산업이 어디냐를 보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조선은 거제, 울산인 것이고 창원은 뭐예요? 기계, 방산. 네, 방산 쪽이죠. 그리고 바이오는 이제 충청도, 강원도 이쪽 송도 네.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런 쪽은 오히려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거죠. 정부도 뭐 DSR 가계부채에 쪼인다고 했지만 어디는 예외로 하기로 했죠. 지방은 얘기를 외외로 둘 것이기 때문에 정부도 뭐 알고 있죠. 문제가 지금 수도권 부동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금융 제약에서는 좀 완화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역시 지역은 산업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수출하고 같이 맥이 닿는 트럼프 정책에 따라서 네. 집값도 순차적으로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반도체나 또 2차 전지, 전기차 산업은 그럼 좀 불확실성이 더 있지 않습니까? 아까 주가도 드렸듯이 지금 휘청이고 있죠. 근데 이제 주식과 부동산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면 주식은 이제 하루하루의 이슈나 하루하루의 그런 거에 되게 휘청이는 재화입니다. 네. 근데 부동산은요 사실은 이제 장기 거주 수요만 좀 있으면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장기 거주 수요. 그렇죠. 주택의 경우에 기업이 아예 도산하거나 이 산업이 아예 사형 산업이면 장기 거주 수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렇죠. 근데 이게 기업이 이 사이클릭하게 이 산업이 캐즘을 통과할 수 있다. 지금 조금 사이클릭하기 어려운 시점이야. 하지만 고용에는 큰 변화는 없어. 이런 걸 경우에는 시장은 주택 시장은 제한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정치 리더십도 없고 지금 트럼프 2.0인데 엄청 복잡한 시대에 우리가 체크할 건 뭐냐면 이 산업이 사양 산업이야. 그냥 구조적으로 사양 산업이고 정말 대기업이 도산해. 이런 경우에 부동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 네. 그렇지 않고 이게 사이클릭이야. 이게 현재는 조금 캐즘을 통과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부동산 오히려 이제 매수 기회가 온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완전한 침체로 가버리고 사양 산업으로 가느냐 그게 아니라 경기에 따라서 그렇죠. 순환을 그렇죠.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기 신도시도 이제 선도지구가 결정이 됐고 네. 재건축 재개발제 이제 속도를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또 탄핵 정국으로 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일기 신도시 지금 여의도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년이 지나서야 재건축 기본 계획이 확정이 됐어요. 네. 그리고 재건축이 10년 이상 걸리는데 일기 신도시는 5년 안에 이것을 착공까지 하겠다라는 건데 여러분 상식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재건축의 기간, 소요 기간은요. 그 재건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있잖아요. 이분들의 욕망 네트워크가 엄청 복잡해요. 이게 복잡할수록 재건축이 길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죠. 일기 신도시 재건축은 일단 국토부가 있고요. LH가 있고요. 지자체가 있고요. 거주자가 있고요. 그리고 소유자가 있고 또 이주 지원 단지에 지자체가 있고요. 거기에는 거주자가 있어요. 복잡해요. 그래서 성남에서 최근에 분당에서 이제 이주 지원 단지를 발표를 했는데 네. 거기 이주 지원 단지에 속한 지자체에서는 반대한다. 왜 우리를 이주 지원 단지로 하냐라고 해서 지금 좀 스텝이 꼬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일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를 정말 밀고 있던 지금 국토부 장관도 지금 무한공항 사태로 인해서 사실 지금 거취가 좀 불분명한 상황이거든요. 박상호 장관이 얼마 전에 사의를 표명했죠. 네. 또. 분당은요 차라리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정자역 인근에 리모델링 단지들이 조용히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올해부터 이제 신규 분양에 들어가요. 네.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들이 이제 반사이익을 볼 확률이 높은데 여러분 인구가 고령화되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재건축이 아까 뭐 여의도 재건축 50년 걸렸다고 했는데 인구가 고령화되면요 재건축 포비아가 생겨요. 내 생에 신축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러한 정말로 가성비 그리고 현실적인 리모델링으로 이제 돌아서게 되는 것이고요. 이 동부 이촌동 보세요. 용산의 동부 이촌동 보시면 재건축이랑 리모델링이랑 섞여 있어요. 네. 근데 리모델링이 고민을 한 거예요. 재건축이 더 좋으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투지 타산이 안 나오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촌 강촌이라는 리모델링 단지가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선회를 했습니다. 속도와 비용 측면에서. 그렇죠. 근데 되게 상징적인 그 리모델링 단지였거든요. 네. 용산에 또 한복판에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재건축 포비아, 인구 고령화 이런 것들이 이제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죠. 리모델링 쪽으로 선회를 하면은 시간이나 비용은 얼마나 아낄 수 있는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네. 근데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3분의 1밖에 안 듭니다라고 하면은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이 좋네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또 그게 주는 한계가 있으니까 또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욕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다 바꾸는 게 좋죠. 싹 다 바꾸는 게 좋죠. 기본적으로. 근데 그게 이제 안 되고 있는 지금 상황들이 이런 거예요. 이제 어떤 재건축 단지가 있는데요. 연령대가 대부분 고령 분들이 많아요. 그럼 사실은 재건축을 추진하기 망설여져요. 그렇죠. 근데 연령대가 젊으신 분들이 많다라고 하면은 이제 재건축을 갈 확률이 높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전반적인 트렌드가 뭐랬죠? 인구 고령화 시대에 들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올해 기점으로 스물스물 이제 분당 리모델링을 시점으로 리모델링이 차라리 그냥 현실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도지구내 뭐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네 여러 가지 이제 기치를 올리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속도는 정부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빠르지는 못할 거다 이런 또 전망들이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의 키워드 앞에서 탈서울, 정해진 금리 경로, 트럼프 시대 이야기했는데 마지막 키워드가 대구를 주목하랍니다. 대구시 어떤 의미입니까? 대구는 이제 미분양의 단골 손님인데 좀 통계를 말씀드리면 작년 하반기에 우리나라가 시중금리를 인상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중금리가 올랐다. 4.7%까지 올랐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전국 미분양 통계가 7만 호에서 6만 5천 호로 5천 호가 감소했어요. 그래요? 네, 그 무슨 의미하냐면 일단은 방향성, 금리는 더 내리지만 점진적으로 인하할 거다. 그리고 지금의 분양권은
향후 3년 후에 최신축이 이제 되잖아요. 이제 건설되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된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이 미분양의 단골 손님인 대구 미분양마저 감소한다면 네.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분양 시장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늠자를 좀 말씀드리면 대구는 통상적으로 미분양이 7,000호 미만으로 빠졌을 때 7,000호 미만으로 빠졌을 때 이제 회복장이 왔거든요. 네. 지금 대구가 미분양이 14,000호였어요. 엄청 많았죠. 근데 8,000호까지 감소했어요. 그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8,000호인데 이게 정말 7,000호로 오래 가느냐 마느냐가 이제 분기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7,000호와 10,000호, 10,000호 그 어느 그 중간쯤에 있는 건데. 지금 8,000호니까. 근데 그 방향은 좀 내려가고 있는 미분양이 줄고 있는 방향이에요. 지금까지는? 네, 계속 줄고 있는데 이제 7,000호가 가느냐 마느냐 그 길이 또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청취자분들 한번 보시면서 분양을 고민하신 분들은 야 이게 진짜 8,000호인데 7,000호로 빠지더라. 뭐 그럼 그때는 적극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질이 멀렬하다. 7,000호 여전히 안 되더라라고 하시면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대구 지역의 미분양 속도가 일종의 지역 부동산의 가늠자 그렇죠. 역할이 되는 쉽게 거고요. 볼 수 있죠. 부동산 심리 쪽으로도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사실 사람의 심리가 되게 중요하기도 합니다. 네.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물론 이제 거래하는데도 몇 개월이 걸리기는 합니다만 미분양 단지 특히 댓글에 따라서 그 미분양의 완판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고요? 그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미분양, 거래량 이런 것들은 정형 데이터예요. 숫자로 된 거예요. 네. 근데 이 비정형 데이터라고 그 댓글 달리는 거야. 아파트 단지마다 평판 댓글이 막 쏟아지잖아요. 네. 이걸 좀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 비정형 데이터들은 장점이 뭐냐면 빨라요. 계속 쏟아지니까 데이터가.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를 읽을 수가 있어요. 텍스트들이 써 있으니까. 어떤 그 포털 뉴스에 뜬 포털로 그 밑에 있는 호갱노노나 뭐 직방이 보면 아파트 단지별로 거래 앱이나 네. 사이트에 붙는 그런 이 댓글들. 단지는 뭐 어때요? 뭐 분양 단지도 댓글에 여기 망할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잘 들으세요. 이제 만약에 청약이 미달이 됐어요. 네. 그럼 줍줍 할지 말지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줍줍 해야 되나? 네. 청약이 무순위 청약, 무순위 그렇죠. 청약. 청약이 미달되면 일단은 욕 댓글이 달립니다.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욕세권이라고 하는데 욕 댓글마저 안 달리는 단지가 있어요. 무관심. 완전 무관심. 네. 처음부터 없었던 단지야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이제는 무관심이다. 보시면 되고. 차라리 비난이라도 네. 붙으면 사람들의 관심이라도 있는 거다. 네네. 근데 이제 막 욕 댓글이 달리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선착순 분양에서 판매가 되면은 이게 점점 이걸 변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변호. 이 단지들. 거봐라, 그래도 거봐라면서. 결국에는 뭐 고민했지만 겨우 샀습니다. 뭐 이런 단지들이 이 댓글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싸움이 어떻게 돼요? 싸움이 쪽수가 팽팽해지면 아주 싸움이 계속 일어납니다. 한쪽이 너무 우세하면은 이게 싸움이 끝나거든요. 근데 이게 싸움이 계속돼. 미분양 났는데 미달됐는데 싸움이 팽팽해요. 단지들을 보니까 네. 이거는 뭐예요? 판매가 반대급부에서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한쪽에선 계속해서 소화가 되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단지들은 오히려 이제 미분양을 알아보시는 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또 일종의 사람들의 관심도를 관심도 측정하는 지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또 하나 상업용 부동산 요즘 네. 특히 공실률도 네.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은 우편함을 잘 봐야 된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상업용 부동산 대표적인 게 이제 오피스텔이랑 상가인데 그 로비에 한번 우편함 가보시면 이게 관리가 안 되면은 다 무슨 홍보물, 뭐 고지서만 잔뜩 껴 있고 이거는 공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일반적인 우편물이 잘 관리가 돼 있고 있을 게 있는 골고루 꽂혀 있는 단지들은 진짜 임차 수요가 있다, 잘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분양을 받으실 때 이 분양가가 상가가 어떤 특정 상가 호수가 너무 비싸고 나머지 싸, 오피스텔도 어디 층은 너무 비싸고 나머지는 싸, 이렇게 편차가 큰 거는 사실 투자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그거 빼고 나머지 다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 편차가 별로 없는, 그러니까 그 좋은 거나 안 좋은 거나 A급지나 C 상품이나 컨디션이 비슷비슷하다, 장단이 고루고루 섞여 있는 게 오히려 투자 난이도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뭐 요즘에도 이제 오프라인으로들도 많이 하시니까 네. A4 용지에다 인쇄를 해가지고 네. 매매 얼마, 전세 얼마 이렇게 써붙이지 않습니까? 네. 그 매물 시세표 가격 붙은 걸 봐도 시장의 방향성을 알 수 있다고요.
저 네이버 부동산 매물 많이 보실 텐데 그것보다는 실제로 어떤 숫자가 부동산 매물편에 오프라인에 붙였는지 보시면 좋아요. 그 지역으로 가서. 여러분들 이제 홈플러스나 이마트 가면 10,000원에 안 팔고 9,900원에 팔고 그렇죠. 이렇습니다. 구자 마케팅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 부동산이 매수자 우위예요. 그러니까 매도자가 쫄리는 시장이라고 하면은 10억에 내놓겠어요? 아니면 9억에 내놓겠습니까? 5억에 내놓겠습니까? 4억 8천에 내놓겠습니까? 4억 8천이 많다. 갑자기 숫자가 네. 팔자 구자가 많다라고 하면은 점점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가고 있다. 매도자가 좀 빨리 팔고 싶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네. 근데 또 반대로 시장이 올라가요. 그러면 제가 매도자예요. 4억 8천 내놓을까요? 5억 2천에 내놓을까요? 5억 2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5억에 팔 생각을 해도 네. 5억 1천, 네, 5억 2천에 거기서부터 내놓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매수자 우위 시장이냐 매도자 우위 시장이냐를 가늠할 수 있다. 네.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은 공급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분양이나 입주 이런 걸 또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데이터를 또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이제 분양이 공급 과잉이면 미분양이 증가를 하겠죠. 근데 미분양도 사실 2, 3개월 이전의 통계예요. 네. 제가 뭐 지금 6만 5천 호까지 전국 미분양 떨어졌다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2, 3개월 이전의 데이터. 그렇죠. 항상 시차가 매우 큽니다. 그 사전에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 시군구별 지역 거주 가구가 있어요. 가구 수. 예. 가구 수의 한 7%를 곱하면 돼요. 그러면은 7%를 곱하면 이게 총량이 나와요. 예. 그것보다 공급이 많이 됐다라고 하면 미분양이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한 50만 가구가 살고 있어요. 네. 그럼 7%를 곱해 보세요. 그럼 3만 5천 호. 3년 동안 이 지역에 3만 5천 호 이상이 공급이 됐다. 그럼 이 지역은 미분양 발생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분양 시장이 좋다 하더라도 또 입주 시장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입주 시장이 이제 안 좋은 걸 어떻게 판단을 하냐? 입주를 이제 아파트를 분양받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입주 지정 기간이 보통 2, 3개월이에요. 2개월에서 3개월 내에 입주를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만약에 2개월 입주 지정 개시를 했는데 2개월이 지나도 밤에 깜깜한 집들이 너무 많아. 그럼 여기는 입주가 안 되고 있다. 그렇죠. 입주 과잉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오늘은 데이터 그리고 또 인간의 심리까지 같이 또 부동산 시장을 살펴볼 때 중요한 팁들도 들어봤습니다. 조영광 빅데이터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